안녕하세요. 방어와 기다림은 때로 더 큰 한방을 위한 준비 단계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어와 기다림은 특수한 형태의 공격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적과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간을 벌려면 상대방의 힘을 효과적으로 소모시킬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나라 장공의 지연수를 보게 되면 춘추 전국시대 초엽 정나라의 국군 무공이 승하하자 그의 큰 아들이 왕의 자리에 오르니 그가 바로 장공이었습니다. 장공이 즉위하였을 당시 강력한 정적들이 자신을 위협했지만 장공은 선뜻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최대의 정적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친어머니와 친동생 공숙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장공의 어머니는 큰아들을 멀리하고 유난히 막내 아들을 아꼈는데 그 이유가 무척 황당하죠. 막내 아들이 어리거나 세상 물정에 밝아서가 아니라 단순히 순산했기 때문에 청해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장공을 낳을 때는 뱃속에 아이가 거꾸로 서는 바람에 하마터면 아이를 낳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을 정도로 고생했기 때문에 장공을 무척 미워했던 것이죠. 장공과 공수단이 장성하자 이들의 친어머니는 큰 아들인 장공을 폐위하고 공수단을 태자로 삼아달라며 무공에게 여러 번 청을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무공은 장자를 폐위시키고 막내 아들을 태자로 삼는 것은 법도에 위반된다며 아내의 요청을 결코 들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군의 자리를 지켜내는데 성공한 장공이었지만 언제든지 폐위당할 위험에 처했던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무공마저 승하하자 친어머니는 정권 탈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막내 아들을 국군의 자리에 앉힐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 첫 단추로 친어머니는 장공더러 공수단에게 봉지로 제읍을 내려달라고 청했던 것이죠. 제읍이 어떤 것입니까? 제읍은 정나라의 군사적 요충지인 터라 장공도 차마 승낙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친어머니가 방어하기는 쉬워도 함락하기 어려운 경성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더 이상 거스를 수 없었던 장공은 어쩔 수 없이 경성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경성에 입성한 공숙단이 성벽을 높이고 몇 컵씩 두텁게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대신들 사이에 소란이 일어났지요. 그 소식을 들은 조정 대신들이 장공을 뜯어말렸던 것입니다. 자고로 성벽 높이와 두께는 나라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법이 옳시다. 지금 공수단이 규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성벽을 짓고 있으니 불길한 조짐은 아닐지 심히 심려됩니다.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대왕께서 즉시 공숙단을 저지하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장공이었지만 어쩐 일인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의치 않겠다는 뜻 호쾌하게 대답했던 것이죠. 어머니께서 그리 하시겠다는데 내가 어찌 막을 수 있겠소. 동생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구려. 한편 성벽을 다 지은 공숙단은 형으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자 한층 더 방자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서부, 북부 변경 지역의 수비군을 자신의 휘하로 복속시키더니 주변의 성읍을 합병하여 자신의 근거지를 구축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나라 병사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현재 상황은 성벽을 고치는 것과 같은 차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공숙단이 자신의 근거지를 마련한 것은 둘째치고 군사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뻔히 드러났기 때문이죠. 정나라의 대장 공자련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장공을 찾아왔습니다. 어서 공수단을 말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 대왕의 군대가 그자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장공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얼버무렸던 것이죠. 군사권 장악에 나선 자신을 보고도 장공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공수단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왕권 탈출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밖으로는 군량미를 확보하고 무기를 제작하는 한편 대대적으로 군대를 확충했습니다. 안으로는 어머니와 내통하며 장공의 세력을 물리칠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죠. 심상치 않은 조짐을 감지한 백성 사이에서 공포와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공수단이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자 장공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장공은 공수단이 반란을 일으키려 한 날을 알아보라며 사람을 보냈죠. 그런 뒤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대장 공수료에게 전차 200대를 끌고 가서 공수단이 머물고 있는 경성을 치도록 했습니다. 전력면에서는 공수단은 공자리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민심 역시 등을 돌린 지 오래였죠. 공자리의 군대가 공격에 나가자 경성의 군민들도 손에 무기를 쥐고 공수단의 병사들을 쳐부셨습니다. 대세가 길이었음을 직감한 공수단이 도망을 치자 장공은 그의 뒤를 쫓으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벼랑 끝까지 몰린 공수단은 혼자서라도 살겠다며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도주했던 것이죠. 자신을 향한 어머니의 증오,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혈육의 시커먼 속내를 모를 리 없었던 장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등을 돌리기 전까지 장공은 그들의 위협을 보고도 못 본 척했죠. 같은 핏줄이었기 때문에 차마 손을 못 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대 때부터 세력을 구축하고 있던 어머니와 달리 이제 막 보이어 오른 장공에게는 든든히 뒤를 받쳐줄 지원군이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와 동생에게 행동을 취해봤자 자신만 손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공은 몸을 낮추며 자신을 향한 이들의 적개심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남모르게 자신의 힘을 키우며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조용히 인내했던 것이죠. 민심이 공수단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가 장공이 최강의 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나선 덕분에 장공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장공이 동생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내버려 둔 것을 두고 정통 유학자들은 장공을 간사하다고 폄하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교묘한 전략을 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세에 몰린 장공이 막강함을 과시하는 상대를 정면 공격하지 않고 품에하는 자세는 우리에게는 많은 교훈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장공은 상대의 적개심을 늦추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을 기를 시간과 기회를 얻었던 것이죠. 그리고 적과의 실력 차이를 단축함으로써 끝내 상대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위의 이야기에서 양측의 실력 차이가 현격할 경우 시간을 확보하고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